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애플 마감가 기준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시총 1위 탈환. 애플이 마감가 기준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전거래일보다 0.55% 상승한 214.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날 애플이 상승세를 유지한 것은 새로운 AI 전략 발표로 아이폰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시총은 3조 2,85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엔비디아 3.5% 급등, 또 사상 최고, 시총 3조 2천억 달러. 월가의 생성형 AI 주도주 엔비디아가 또 3% 이상 급등하며 시총이 3조 2천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와 관련해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전일 CPI에 이어 PPI도 둔화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기술주가 랠리를 보이자 엔비디아도 덩달아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 임금안 압도적 통과, 테슬라 3% 급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X를 통해 임금안이 압도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히자 테슬라의 주가는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전일 그는 X에 테슬라의 두 가지 주요 안건이 압도적인 격차로 통과됐다며 여러분의 지지에 고마움을 표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테슬라 EU 중국 관세 폭탄 어쩌나 모델 3 가격 인상.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로 모델 3 차량 가격 인상 요구가 예상된다며 이는 중국에서 생산돼 EU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추가 수입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럽 모델 3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 계획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5월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고요. 또 5월 달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고용시장의 쿨다운을 조금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 CME 패드워치상 70%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S&P 500, 나스닥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다시 한번 뉴욕 증시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얼른 따라가 주길 바라면서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PD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아침에 금요일이기도 하고 어제 미국에서 이제 빅 이벤트를 잘 끝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기분 좋게 지금 출근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원래 시장 예상치는 상회할 거라고 봤는데 예상치를 생각보다 많이 밑돌았죠. 이게 또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소비자 물가에 대한 선행 지표가 바로 생산자 물가다 보니까 다음 달에도 이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또한 증가를 했죠.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증가를 했고 이 부분들을 어제 연준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죠.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모습이 보이면 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해보겠다라는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일단 어제 지표로 두 가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인플레가 진전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고용시장이 냉각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어제 시장 너무 좋았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오늘의 승부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갑자기 순환매 장세가 돌면서 개별주 장세, 우리가 아는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쪽에서 급등락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우량주 중심으로 실적 장세가 펼쳐지면서 그동안에 이곳저곳에 갔던 돈들이 정상적인 곳으로 다시 흡수되는 현상. 그래서 어제 시장을 보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우 좋았죠. 그리고 개별주, 그동안 우리가 봤던 이 테마주들이 어제 많이 못 움직이는 모습들.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현대차 등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없었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수 자체는 좋은데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실적 장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 우량주 중심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승부주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도 의견을 주시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시장 아직까지 좋습니다. 시장이 좋고 건강할 때는 주도주, 주도 섹터, 실적이 보장이 돼 있는 종목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반도체 쪽에서 투자하셔서 한 달 정도 고생하셨던 분들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두 분한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빅 이벤트 잘 끝냈으니까 오늘 빅 이벤트 이후에 하반기 전략을 또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연고점 근처까지 어제 지수가 올라갔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과연 이번에 답답했던 박스피를 뚫고 3천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어저께 승부주 결과부터 일단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유창희 대표님 반도체 장비 코세스 약 2% 수익, 아주 좋은 수익률 거두셨고요.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의료 원격 진료 관련주 인성정보 어제 불탔죠. 근데 불타다가 장 막판에 좀 많이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창희 대표님 어제 종목, 이제 저는 오늘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네. 솔직히 어제는 시작한 것 같고 네.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전략 짜할까요? 네, 뭐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 좀 받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세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요즘에 좀 강세를 띠고 있는 섹터의 사업을 모두 좀 영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HBM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5세대 HBM 쪽으로 해서 어떤 수혜 기대감 감안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18,000원, 19,000원의 매물대가 조금 있거든요. 이게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 약간 저항을 받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만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22,000원, 1차 목표가까지 어떤 빠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는 의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좀 더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자, 어제 이제 원격 의료주가 초반에 잘 달리다가 중반부터 조정을 받더니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 짜할까요? 지금 현재 자리는 굉장히 나쁘진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인성정보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비대면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IT 종합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AI라든가 다른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더 반영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 현재 인성정보 자리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500원 라인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서 그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서 떨어졌습니다. 즉 3,500원 라인이 현재 1차 저항선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표시한 것은 3,545원 라인인데 아무래도 오늘이나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돼서 저는 이 자리를 한 번 더 트라이를 해가지고서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1차 목표가까지는 아무래도 아무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제는 그 AI 소프트웨어 쪽을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그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에도 이런 인프라 관련 종목인 인성정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의 승부주에서 이제 한 2달 차 달려가고 있는데 이 화장품 업종과 뷰티 산업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매우 좋게 얘기하셨고 종목도 편입을 했었습니다. 일단 어저께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앞으로 실적이 보장된 종목, 다시금 실적을 대비하는 실적 장세가 돌아오는 거 아닌지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뭐죠? K 뷰티, K 화장품.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수출이 다각화됐다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우리 성장주에 들어섰을 때는 수출이 다각화됐다라는 이슈는 최고의 이슈인데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매출이 중국 매출을 넘어서면서 지금 화장품과 뷰티 산업이요. 이제 반도체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기억나시겠지만 저번 달에 이 얘기를 AS하면서 제가 좀 의심을 했거든요. 아, 화장품 근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두드려 보니까 화장품은 이제 빅사이클이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뷰티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유창희 대표님이 APR. 네.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미용 네. 초음파 기구라고 해야 그쵸. 될까요? 미용 네, 의료. 미용 기구. 아, 지금 좋습니다. 네. 매출도 좋고.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수익률이 34.77%, 반올림 35% 정도 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뭐 최근에 보면 사실 APR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상승을 좀 많이 주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37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이제 상장했을 때 시가에서 크게 출발했다가 밀린 자리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 중국에서 618 뭐 하여튼 뭐 그 행사로 인해서 홈쇼핑 판매가 상당히 좀 좋았다고 하죠. 왕홍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을 좀 확인됐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한 45만 원대 혹은 그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또 최근에 오히려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APR은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네. 화장품과 뷰티 산업은 반도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하나, 화장품이나 뷰티는 꼭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는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보면 이제 관광객 입국자가 계속 최고치 코로나 이전에 거의 90% 가까이를 회복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뭐 반면에 카지노하고 면세점 못 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예전에는 단체 관광으로 많이 왔다라면 지금은 개별 관광 여행객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 패턴이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도 보면은 약간 로드샵이라든지 뭐 인바운드를 대상으로 하는 쪽이 좀 더 강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방금 중국 관광객 얘기하셔서 네. 그 넷마블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중국이 이제 빗장이 풀려서 그동안 중국 소비주는 좀 나름 다 좋은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유독 게임만 지금 못 가거든요. 네. 뭐가 문제라고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 혼자 레벨업은 아직까지도 순항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레이븐인가가 조금 더딘 모습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도달하고 나서 약간 이제 지지부지하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박스권 흐름을 이제 그 최근 주가 한 작년 11월부터 흐름을 본다라면 하단이 한 5만 원 초반, 그리고 상단이 6만 5천 원, 7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권역에 좀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보면은 뭐 크래프톤 그리고 뭐 넷마블 그리고 제 하나 NC소프트? 쿠키런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튼 아, 네. 데브시스터. 데브 시스터즈 뭐 이런 몇몇 기업들은 그 추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게임 산업은 눌림목 매수나 저점 매수 해놓으면은 그래도 투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은 뭐 추세가 엄청난 강한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전략은 충분히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이요. 정말 요즘 보면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OEM, ODM, 뭐 선크림, 그다음에 뭐 다이소, 용기, 요즘에 화장품 골고루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토니모리가 상승이 정말 매섭게 올라가는데 어제 이제 김성기 전문가님한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매도하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토니모리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그냥 계속 보유인가요? 익셀 라인 잡아놓고? 네, 일단 익셀 라인 잡아놓고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어제 일단 말씀을 드리기로는 1차적으로 한 50% 정도 우선은 익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남은
금액 가지고서 계속 가지고 계실 텐데 남은 비중 계속 유지하시면서 가실 것을 권해드리고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요. 지금 충분히 한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우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 22% 이상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사실상 추세를 탔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평선까지도 아주 잘 잡혀 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이제 2분기 실적이 올 때까지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절 라인 좀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현재 18,000원으로 우선 보고 있는 것이 제가 우선은 여기에 이 자리에서 일단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18,000원을 돌파했다 그러면 그때는 25,000원까지는 한번 보셔도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우리 시청자 만약에 승부주를 대안으로 삼으셨다면 계속 추적해가지고 관찰해 드릴 테니까 승부주만 채널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 유럽에서 이제 중국차 관세를 7월 안에 올리겠다라는 이슈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어제 현대기아 차가 좀 장중에는 초반부터는 달리다가 장 막판에 좀 밀리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단도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희한하게 중국 완성차 업체들도 주가 움직임이 막 큰 하락은 없었는데 HL만도 우리 유찬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HL만도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거 아닌가. 이제 중국발 매출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유찬 대표님 네. 어쨌든 HL만도도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지만 네. 근데 이제 조금 HL만도는 또 많은 분 투자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저께 이 반응 좀 약간 과민 반응 아닐까요? 조금 뭐 과민 반응은 뭐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라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현대기아는 폭등했어야 되는데 어제 잘 가다가 현대기아는 또 주저앉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L만도가 워낙에 HL만도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약간 우려감들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최근 트렌드 변화, 약간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자율주행 이슈들을 감안한다라면 HL만도는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만 안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 다만 제가 한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초인가 한번 HL만도 한번 AS 한번 해드렸을 때 5만 원 정도면은 1차적으로 많이 올 만큼 왔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거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어저께 조금 안 좋은 이슈로 하락한 건데 HL만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3,000원 그리고 한 48,000원 사이에서 어떤 기간 조정을 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HL만도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뭐 이 정도 한 2달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은 바이넥스가 네. 어저께 이제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방송에서는 손절 처리가 됐지만 네. 트레이딩 전략으로 조금 대응 관점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등을 한 8% 정도 줬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빠져나오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계속 뉴스들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뉴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중국에서 로비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은 뭐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생물보안법이 다른 IRA 법처럼 좀 빠르게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시간은 좀 필요한 법이라는 걸 본다라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바이넥스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오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양산형 약품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대상이 셀트리온이라는 거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 밴드가 하단이 한 12,000원대 그리고 상단이 한 17,000원 밴드에서 지금 딱 하단에서 반등을 준 거라서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12,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저께 일단 반등을 줬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15,000원을 좀 한 일주일 안에 빨리 회복을 한다라면 다시 한번 17,000원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가격 단위 15,000원 선이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AS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승부주 계속 보시고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요. 제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다가 좀 걱정이 되는 기사가 하나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무엇이었나 봤더니 전 생각보다 놀랬습니다.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사셨다고 했는데 바로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를 대략 1조 9천억 원어치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순매수를 하셨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소외가 되고 라인 사태 때문에 하락을 더 맞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이버 김성규 전문가님. 네. 개인 투자분들이 올해 제일 많이 순매수를 하신 종목이라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플랫폼 기업 두 개, 즉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두 개가 계속해가지고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 손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일단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 오랜 기간 횡보를 지금 하고 있다가 잠깐 추세 깨진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17만 7천 원에서 23만 5,800원 이 라인에서 지금 거의 한 1년 반, 2년 정도를 횡보를 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오늘 이번 여기서 보셨을 때는 2024년도 1월 자리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 이제는 여기에서 23만 5,800원 자리를 충분히 넘어가지고 다시 반등해서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부터 해가지고서는 매수가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오고서는 파동 만들면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현재 자리는 보시게 되면은 16만 9,900원 자리에 지금 와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봤을 때는 이로 인해서 대략 고점 대비해가지고 4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놀라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AI라든가 LLM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최저가였던 15만 5천 원짜리 이 자리까지는 그래도 한번 빠질 수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서 이 자리에서 반등 들어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도 대표 기업하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있는데 네이버도 지지부진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룹주 중에 카카오페이가 어제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선주 잠깐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분쟁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LS전선이랑 대한전선 사이에 분쟁이 좀 있었는데 사실 섹터 전반에 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비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전선 기술을 두고서 이런 법적 다툼이 벌어진 것도 처음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향은 좀 미비하겠죠? 뭐 일단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약간 도면이 유출됐다라는 내용을 제가 좀 들어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대한전선은 아니라고 좀 부정을 좀 하는데 대한전선이 어쨌든 좀 크게 조정을 받았죠.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 물론 아래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좀 10% 정도 장중에는 조정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뭐 LS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흐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전선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이슈들에 좀 흔들릴 수는 있는 약간은 흔들릴 수 있는데 대한전선은 조금 이제 휘말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뭐 LS라든지 LS전선은 뭐 이로 인해서 뭐 엄청난 타격을 받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수출이라든지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대한전선은 조금은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전선주로 좀 대응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업 사이에 또 분쟁이 있고 악재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이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테슬라 질문 한 가지만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 머스크 77조 보상안 패키지에 대해서 그리고 법인을 텍사스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승인이 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프리마켓에서도 올랐고 테슬라가 또 정규장에서도 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 안에서 가장 영향받는 쪽은 또 테슬라면 2차 전지잖아요. 네네. 또 승부주로 주신 기억이 있어서 2차 전지 흐름 좀 오늘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계실까요? 최근 들어가지고서 우선은 2차 전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제히 반등하면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물량을 좀 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우선은 2차 전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이 테슬라에 관련 것들을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그런 재료로는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자, ESS,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폐배터리에 대한 재생.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여러 2차 전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해외에서 오는 것들은 대부분 단기성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들이 과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층을 쌓으면서 적층형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최고단을 제외하고 과연 다 탈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것이 순차적으로 오면서 어쩌면은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에서 17만 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속보가 또 전해진 만큼 체크를 좀 해봤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오늘장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다시 또 반도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공매도 금지 다시 뜨는 저 PBR 금융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너무 여러 차례 했지만 네.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전체 규모가 한 50% 됩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따져도 한 30%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이슈를 찾아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최근에 보면 반도체라고 하죠. 또차전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슈를 본다라면 일단은 해외에서 미국 시장의 이슈죠. 결국에는 뭐 애플 신고가 행진 어제도 이어갔고요. 브로드컴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1,700 이상 장중에는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뭐 이거 액면 분할하면 이슈 끝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지금 $130 이거 목표가 $150 최근에 얘기가 나왔는데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AR홀딩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 가장 연관성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4%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못 가던 삼성전자도 최근에 추세가 좀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본다라면 좀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는 큰 종목이 간다는 얘기는 작은 종목군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저께 모건 스탠리가 AI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D램이라든지 낸드 수요도 같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내년까지 해서 한 6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증권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원래 4조 원, 그러니까 3조 원 후반대에서 4조 원 초반대까지 높아졌는데 이걸 아예 5조 원대까지도 좀 KB증권은 좀 바라보고 있고요. 3분기, 4분기 보면 3분기가 6조 3천억, 4분기가 7조 6천억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전망은 또 그때 가면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저께 이제 그 개최된 파운드리 포럼에서 본다라면 1분기 때 작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그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든 걸로 파악을 하고 0.7%인가요? 아무튼 줄어든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 AI 파운드리 턴키로 일괄 서비스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좀 승부를 걸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첨단 패키징, 테스트 모두 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영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을 좀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TSMC가 1위, 확고한 1위고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기업이 한 10% 남짓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 자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마저도 좀 다른 쪽에 좀 가져온다라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TSMC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건데 TSMC는 공장을 증설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공장을 증설하는 물량이 다 엔비디아 쪽 물량일 거예요. 그리고 애플의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규모 대량 생산하는 고객은 마음은 아프지만 다 TSMC에 넘어갈 것이고 약간 소량 생산이라든지 좀 TSMC랑 파트너십이 좀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영업을 핀다라면 그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저께 보면은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일부 반등을 줬습니다. 가온칩스도 좀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고 에이징랜드도 오래간만에 상승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코아시아, 최근에 코아시아를 보신다면 상당히 차트가 좀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성 엑시노스하고 칩을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던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는 코아시아가 조금 추세가 좀 살아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공정으로 계속 간다라면 CMP 공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CMP 공정 관련해가지고 뭐 KC텍이라든지 해가지고 몇 번 제가 종목을 언급해 드린 것들이 좀 있었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CMP 공정이 이제 좀 고난이도, HBM 뭐 이런 쪽으로 갈수록 사용 횟수가 계속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면 이쪽 관련된 소재 관련된 기업들 주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다. 추세가 최근에 계속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삼성증권 쪽에 나온 뉴스라서 약간 삼성향 뭐 리포트일 수도 있는데 삼성이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연말 정도면 관련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뭐 영원히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통과를 못할 가능성은 못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또 HBM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볼 만하지 않나. 뭐 어저께 한미반도체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가는가 하는데도 한 8%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좀 본다라면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추천해드렸지만 제우스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돌아서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진짜 끝도 모르고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근데 삼성 파운드리 포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제 2027년에 1.4나노 양산하겠다. 그리고 턴키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이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AMD와 협력 이야기가 네.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레벨업 하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가만 본다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매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이전 모델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수요가 나오는 HBM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D램이나 낸드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4월, 5월은 약간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1분기 때 꽤 많은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6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2차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재고 수준이나 이런 게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86,000원 고점을 찍어주고 이번에도 조정이 나왔지만 7만 원 초반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기 저항대를 좀 돌파시켜주는 모습이라서 아직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 8만 원을 확실하게 돌파만 확인된다라면 저는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된 어떤 저가 매수에 특히 이제 물론 어저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삼성전자를 거의 1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9,5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확실한 매도 스탠스를 보여줬었다가 어저께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주식을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 2분기 이후 그러니까 6월 달 이후에 주가를 좀 긍정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만약에 되게 부정적 평가한다면 어저께 같은 경우 원래 매물 폭탄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이제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6월 말에 풍양계라고 불린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장세로 생각해 봤을 때는 6월과 7월 사이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의 그냥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은 어제자 기준 신문으로 봤을 때는 3월 30일까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서 31일부터 재개가 예정된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럼 이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이번에 시장에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또 강력한 처벌까지 지금 겸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현재 이번에 나온 것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기관에 대한 그동안의 혜택이 많이 철폐가 됐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기관에 대한 네이켓 셀링, 즉 쉽게 얘기해서 그 무차입 공매도라 그러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0개가 넘어가는 기관들의 전부 이거에 대한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9개월 안에 모든 그 기관들은 그동안 했던 그 전산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수기들은 전부 다 이제 폐기하고 완전 전산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그 공매도로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하고 개인 간에 그동안은 차입 기간이 개인은 90일까지 하고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최대 12개월까지만 이제는 기간을 주고 그 안에는 무조건 대차를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규제가 많이 강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또 여기서 또 보고 또 특히 중요한 게 불법에 대해 가지고 처벌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커져가지고 이 최대 4배에서 6배까지 수익금의 4배에서 6배까지 이제 그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칫하면은 이번에는 잘못 걸리면 이제 형사 처벌로 들어갔을 경우는 무기징역까지도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결국은 기관에 대한 공매도가 제한이 걸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위주의 장세가 오히려 더 조금 들어갈 수가 있다. 즉 외국인에는 사실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좀 외국인 위주의 그런 장세가 오히려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어제 그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선물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이만큼 많은 외국인이 몰렸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이런 그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제 외국인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왔다라고 보고 사실상 어제 바잉데이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그 자금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산업적 분석이 실질적으로 좀 더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더욱더 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그 이로 인해서 MSCI를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MSCI는 증시 때문이 아니라 채권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사실 이제 증시에서 이미 우리는 FT 지수에서는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MSCI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신흥국의 그쪽으로 신흥국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공매도 금지 이슈와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공매도 비중이 좀 높은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3월 30일에 일단 끝이 나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년 3월에 대규모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봤을 때는 그 공매도를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예전에 3,300까지 올라갔던 적을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증시가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볼 거는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그 공매도 비중이 높은 데는 이제는 아무래도 약간 더 그 끌어오를 확률이 있다. 단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어느 정도는 근거를 남겨놓고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 아직까지 내년 3월까지지 않습니까? 요게 그러다 보니까 그 공매도에 대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격의 변동성은 있다. 단 하방 압력은 이제는 많이 줄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3월 이후에는 그럼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가 됐을 때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투명한 공매도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량 물량 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기사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 됐을 때는 또 투명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으니까 그때 또 걱정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좀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PSK 꼽아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KB금융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PSK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그래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PSK는 제가 거의 우리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4월 초 중순쯤이죠. 그때 한번 제가 언급해드렸다가 행보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두 달 만에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정에서 세정 식각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PR 스트립 장비 같은 경우 세계 1위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HBM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D램 낸드 쪽도 이제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한다라면 공장을 계속 더 지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전공정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후공정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면 전공정의 투자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등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PSK가 최근에 이제 그 램 리서치랑 소송에서 한 3건 중에서 2건은 승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 소송만 이제 8월쯤인가요? 가을쯤에 이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약간 좀 유리하다고 지금 계속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베베레처 시장을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베베레처는 지금 램 리서치가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웨이퍼 가장자리에 있는 불안정하게 형성된 금속을 깔끔하게 깎아주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의 시장 규모가 한 3에서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램 리서치 걸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레처 시장도 이제 거의 기술이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곧 진입을 하는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메탈레처는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텅스텐 같은 금속의 그 막지를 깎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내 시장만 기준으로 본다면 한 4천억 정도 그 시장 규모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진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새로운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 수급 꾸준하게 매수가 다시 한번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기관에서 외국인들로 좀 수급이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은 PSK홀딩스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공정은 PSK가 이제 같이 힘을 낼 수 있다. 어쨌든 후공정, 전공정을 두 기업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트너십은 잘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 18%, 20% 정도 육박하는 기업이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29,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가신 전략 가져가시면 한 6월 말, 7월 초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 기대 수익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부분이 헷갈렸어요. 한번 PSK를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또 같이 반도체가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SK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단에 있어서 장비를 좀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 목표가로는 오늘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9,000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KB금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금융주, 보험주 이런 쪽은 개인 투자자분들 손이 잘 안 가는 섹터라서 KB금융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KB금융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선 금융이기도 하지만 이제 종금사, 그러니까 종합금융지주라 그러죠. 금융지주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조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금융지주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WM 부문이죠. 그쪽에서 작년 해서 10개월 동안 해가지고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를 해서 현재 60조 원 이상의 그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 맞춰가지고 AI 관련주로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 삼성 SDS하고 지금 손을 잡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구축을 하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금융에도 이제는 AI를 지금 집어넣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아마 KB금융이 생뚱맞게 튀어나오더라도 절대 AI에 대해서 놀라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또 여기에서 실적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 PBR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혜주로도 볼 수 있고 거기다가 계속해가지고 대략 한 5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몇 안 되는 금융지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상승을 아무래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봤을 때 전 고점으로 이미 거의 와 있죠. 지금 현재 자리 82,000원, 81,000원에 마감했지만 82,000원 자리를 오늘 아마 치고 나가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들어 가지고서는 굉장히 좁은 이런 그 횡보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77,800원에서 82,000원 사이에 이 횡보 라인을 대략 한 1개월 정도 지금 형성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는 여기에서 이 자리라면은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유입이라든가 현재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저 PBR로 잡혀있던 종목들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드리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가를 만들었을 경우 그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32조 원이 32조 6천억 원짜리 시총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에선 퍼센트는 크게 두지 않는 대신 굉장히 많은 자금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32만, 자, 지금 현재 8만 1,000원인데 목표가 1차로는 9만 원을 드리고 손절가로는 7만 5천 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77,800원의 박스권 여기에서 약간 빠져서 7만 5천 원 자리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손절을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KB금융 전략 함께 좀 세워주셨습니다. AI가 도입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유창희 대표님 우리 장비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만 또 드려볼게요. 기사 보니까 애플이 이오테크닉스 장비를 도입을 하겠다,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한 바가 보였습니다. 기존에 일단 레이저 커팅이나 뭐 이런 장비에 있어서 일본 디스코가 좀 독점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점유율을 이오테크닉스를 시작으로 해서 좀 뺏어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만약에 이제 애플이 이게 이오테크닉스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난이도가 높은 쪽에 대해서 이오테크닉스의 기술력이 인정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의 장비를 공급한다는 자체가 이미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최근에 보면은 폴더폰 출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 힌지 주름 때문에 출시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미완성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오테크닉스가 좀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기존의 뭐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좀 협업하고 있는 쪽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사실은 주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추세가 좀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뭐 25만 원, 2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마침 승부주로 장비주를 주셨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나 뭐 아니면 PSK까지 오늘 장에서의 흐름 어떻게 가져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다시 갈 수 있을지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공매도 금지로 다시 뜨는 저PBR 금융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PSK와 KB금융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